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저는 기자 이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현황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는 76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하로 떨어진 건 23일 만입니다. 정부는 잠시 뒤에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성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루 7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162명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밑돈 곳은 대구 경북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내 전파가 시작된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41명, 경북 4명이 늘어 59%를 차지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모두 22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3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치로 격리가 해제된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120명이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834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관계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구체적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을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생계, 주거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산세는 꺾였지만 구로콜센터와 부천, 교회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의 추가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학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이어서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인천과 김포에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2차, 3차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남성 콜센터 직원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콜센터 직원을 접촉한 구로구에 사는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관련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남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로 콜센터 건물 11층 근무자로 파악됐는데요. 이 여성은 자가격리 중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에서도 구로 콜센터 건물 10층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천시는 어제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또 며칠 사이 유럽 관련한 확진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확인이 됐죠. 네, 어제 서울 마포구에 사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인 확진자 친구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프랑스인 확진자는 지난 9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현지에 있는 아버지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창 확산세를 보이는 유럽 내 감염이 국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네, 어제는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요? 네, 서울 도봉구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리원에는 산모 7명과 신생아 7명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 PC방 관련 확진자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PC방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산후조리원 직원의 감염 경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도봉구가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휘경 2동 세븐 PC방을 이용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동대문구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 목사 부부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인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자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그리고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 23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100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신천지교인 관련 감염세가 좀 주춤해졌다 이 영향으로 봐도 될까요? 네, 뭐 그 영향도 있고 실제 네. 이제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보도한 대로 네. 서울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여기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고 이제 동대문구 지역도 그렇고 또 지금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여행한 내외국인의 역류입 사례가 이제 지금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국자에서 지금 검역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뭐 세종시의 지금 청사의 해수부 직원들 네. 그쪽 집단 유행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요. 일부 지역에서 집단 그 시설들을 중심으로 2차, 3차 감염 현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 콜센터가 최소 118명, 네. 다 합치면 12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콜센터 직원만 80명이고요. 네. 그 접촉자들, 가장 긴밀한 접촉한 게 가족이겠죠. 또 다른 접촉자도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부천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 예. 가서 예배를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집단 발생으로 14명이 발생을 했고 또 다른 고리로 그쪽에서 또 요양병원 등으로 또 확진자가 나와서 앞으로 산발적으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김 교수님, 이렇게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태까지 추세가 이제 감소됐다는 거는 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영향이 있다라고 물론 네. 방역 조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76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네. 1월 20일 첫 환자 이후에 한 달 동안은 하루에 한두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76명도 우리가 시민들이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종교 모임과 또 PC방 뭐 여러 가지 이 집회 이런데 아직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어떤 규제를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집회를 안 하도록 모임을 좀 삼가도록 하지만 여전히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환자 발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시민들이 더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특히 저는 20, 30대 젊은 층들이 네. 지금 20대가 30%거든요. 전체 확진자의 30%라는 얘기는 20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걸 안 지킨다는 거죠. 뭐 클럽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뭐 PC방, 노래방 많이 가서 아마도 이제 본인 스스로 가볍게 앓고 난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가볍게 젊으니까 알 것이다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할수 생각하는데 있겠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 와서 뭐 부모님이나 노부모님 중에 만성 기저질환 환자 또 네. 고령자들한테 퍼뜨려서 위독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들이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좀 자제하겠다. 모임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추가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증 이상 환자가 현재 90명을 넘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방역의 목표는 환자 신규 확진자를 줄이는 거하고 또 하나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망자가 늘면서 사망률이 지금 0.9% 네네. 한 1%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고령자와 기저질환 환자에서 조기 진단이 안 되고 네. 상황이 좀 악화된 상황에서 입원 치료도 잘 안 되고 집중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건당국이 신경 써서 이 고위험군,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을 좀 더 찾아내서 일찍 치료하고 네. 회복을 시키는데 좀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자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조기 진단,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럴 거고요. 이 정부의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수백 명씩 발생을 하다 보니까 또 2,500명까지 대구에서 대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조금 나아지면서 병상도 좀 좋아지고 또 이렇게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완비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중증이 된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중하신 분이 60여 명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도 방역의 두 가지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전파를 차단하고 네.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피해 최소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기 발견의 노력 또 65세 이상 또 기저질환자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빨리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도 비상 상황인데 혹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 같은 유럽은 경우에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뭐 4,000명, 5,000명 네.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영유입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20대 소통령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약 40분 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62명이며 이 중 834명이 격리 해제되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 해제는 12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발생을 보면 여전히 대구와 경북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발생을 볼 때 여전히 80.8%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체 발생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천지와 관련된 건이 61.3%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숫자에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12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층 콜센터 소속의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교회, 종교 행사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되어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총 2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특히 해양수산부 전체 직원 79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2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768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장, 종교시설,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특별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주말을 맞아서 각종 종교 행사 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한 누차 강조드린 대로 개인위생, 마주보고 대화할 때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시고 기침이 있을 때에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시고 증상이 있는 분이 부득불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며 폐쇄된 공간에서 밀집된 행사 참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그러한 행사 참석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몸에 직접 바이러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되도록 얼굴, 특별히 눈, 코, 입은 만지지 않도록 하시고 노출된 표면을 항상 깨끗이 닦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오송에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한국 진단 키트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만 좀 진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신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곽진 역학조사 1팀장께서 오늘은 환자관리팀장으로 소개를 이제 바꾸셨어요. 근데 뭐 질본 내부에서 조직이 개편된 건지 개편됐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개편된 것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뭐 조직 개편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진 환자가 이제 24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추이의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물어보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히 특정 국가, 미국에 대해서 수출용 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현황들을 일단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은 진단 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만간 보도 설명 자료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또 WHO가 권고하고 있는 진단 최종적인 확진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리얼타임 RT-PCR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어느 나라도 항체 검사라든지 또는 그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항원 검사법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 자체를 분리한다든지 심지어는 신속 진단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에서 마치 한국의 우리나라의 리얼타임 RT-PCR의 진단 제재의 어떤 정확성, 신뢰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확진 방법으로 확인되는 그 최종 진단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서 뭐 항원 항체 반응 검사라든지 항체 검사라든지 또 신속 진단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신속 진단법과 관련해서는 진단검사 의학을 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소위 민감도와 특이도 또 그런 것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어차피 리얼타임 RT-PCR을 재반복해야 되는 경우에 시간 소요, 정확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검사 자체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 보도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신속 진단법 자체조차도 아직은 상용화되거나 널리 사용되거나 그거를 확진 방법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 국가도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저희가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조직 개편은 수시로 유연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 확진 환자 중에서도 입원 대기가 좀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고령층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 환자의 최소화를 위해서 환자관리팀을 특별히 두고 또 이거와 관련된 분석에 또 매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수시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빈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유행의 단계 또 필요에 따라서 계속 조직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자 발생의 두 자리 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겉으로 드러났던 누차 강조해온 대로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전체 발생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난 마당에 이제 남은 것이 더 중요한 것, 즉 지역사회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전파의 연결고리, 감염고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감염 전파가 끄트머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959의 콜센터가 되겠고 전국의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환자가 되겠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또 요양병원에
그 와상 상태로 오래 누워 계신 환자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드러나는 과정까지 어떠한 감염 경로로 누구를 거쳐서 얼마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지는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한 그 전파 경로가 다른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더 많은 감염 우려자나 전파자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일반 국민들 중에 표본을 구성을 해서 혈액을 확보해서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연 감염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맨 처음 코로나19의 유행을 유입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로 돌아가서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물론 입국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김우주 교수 그리고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정부 발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자, 우선 경기, 수도권 지역 감염 우려가 있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지금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증가폭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방역 당국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천지 교인들 위주로 한 집단 발생 사례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예, 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지역사회에서 감염 전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모습으로 네. 나타나는 게 콜센터나 또는 요양병원이나 또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감염이다. 근데 현재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쪽을 방역을 하고 찾아내고 또 고위험군 위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그래서 뭐 전국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가 건강한 성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네. 일상생활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은밀하게 지금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이 요양병원이나 병원 또 이런 중증 환자 있는 데서는 피할 수 없이 중증 폐렴으로 네. 악화되니까 진단해보면 코로나19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콜센터처럼 다중이 있는 데서 집단 발생하면 또 알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직 우리가 경각심 놓을 수는 없다. 특히나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 또 산후조리원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뭐 산후조리원에 있는 임신부가 걸린 건 아니지만 거기 조리사가 이제 확진자가 예. 나온 사례가 있어서 조리원도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병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김 교수님, 지금 보면은 콜센터에서 부천의 한 교회로 네. 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연결고리로 또 어떤 곳에서 지역 감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지금 하는 뭐 건가요? 다른 사례와 달리 이제 콜센터는 이제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다 일정한 시공간에서 누가 있었고 역학조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콜센터는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많은 사람이 출퇴근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지금 노출돼 있는 상황이고, 네네. 현재 일부는 증상이 있지만 진단이 안 된 분들 수 있을 거고, 또 상당수는 노출돼서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 2주에 이 콜센터 관련된 추가적인 집단 발생이 나타나는 걸 유의해야 된다. 지금 조금씩 환자 수가 늘었지 네네.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콜센터 집단 발생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여기와 연결된 2차, 3차 감염이 1, 2주 잠복기 사이에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아마 보건당국도 그 부분에 아주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수부 같은 경우도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검사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해수부 관련 지금까지 확진자만 29명, 30명에 네. 육박을 합니다. 직원이 27명이고요. 지금까지 네. 검사 결과는 접촉자, 가족이 아마 2명입니다. 해수부 직원은 전원 검사를 했고 직원 네. 27명, 나머지는 500여 명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아직 직원의 가족들이 남아있죠. 또 접촉자들이 네네. 남아있죠. 그분들은 검사가 진행이 돼서 이 해수부 관련도 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잠시 뒤에 관련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코로나19 현황을 그래픽을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이정훈 기자, 추가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변화가 그래픽으로 한눈에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76명 늘었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3명 증가한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 수는 120명 늘어서 오늘도 추가 확진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기울기는 점차 완만해지는 모습이죠. 최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달 29일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반면 격리 해제된 환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일일 격리 해제 환자가 사흘째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환자 수도 지난 12일 7,47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오늘은 7,200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서일 텐데 어느 지역에서 사례들이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분포를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합하면 45명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경기 11명, 서울 9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렇듯 수도권과 세종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엔 대구, 경북 이해 지역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40%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사망자 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누적 확진자 수 추이와 달리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로 계산되는 치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0.5%에서 최근엔 0.9%까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는 것과 함께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정부가 잠시 뒤에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들에게 3.28 대구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담화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긴급 경제 지원을 위한 대시민 담화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확진 환자 수가 수백, 수천으로 늘어나고 병상은 턱없이 부족하여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들이 자가에서 대기해야 했고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집에서 돌아가시는 가슴 아픈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대구는 사실상 봉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한 봉쇄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답답한 집안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모든 산업활동이 마비되고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하루 수백 명씩 확진 환자를 쏟아내던 코로나19의 무서운 기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해서 최근 4일간은 확진자 수가 연이어 두 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대구의 저력과 온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금 대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안정기가 아닙니다. 분명 상황은 나아지고 있고 신천지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양시설, 컨택센터,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없는 2차, 3차 감염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신천지라는 눈에 보이는 감염원이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원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을 제안합니다. 한 달 가까이 겪어온 고통을 2주 더 감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저의 마음도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이번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압축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이동을 최소화해 대구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한 자릿수 이하로 만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 대책의 통제하에 있는 확실한 안정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역 대책의 목표와 희망을 담아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첫째,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임과 집회를 중단하는 자율 통제를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종교 행사 외에도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 밀집하는 실내 영업장 운영을 3월 28일까지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손 씻기와 2m 거리 두기, 각자 덜어먹고 대화는 줄이며 상대방과 간격을 넓게 안는 코로나19 식사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5만 5천여 건의 진단 검사에도 불구하고 발열, 오한, 기침, 가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시민들께서는 출근과 외출을 마시고 질병관리본부나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아 주십시오. 신속히 진단검사를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기업들도 증상이 있는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확진 환자에서 완치되었거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되신 분들께서도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다섯째,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대구 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대구 사람을 경계하는 따가운 시선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늘 그랬듯이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대구 안에서 이겨냅시다. 대구 시민 여러분, 압축 고통, 압축 회복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대구의 자랑스러운 정신으로 시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냅시다. 잔인한 3월을 이겨내면 희망찬 4월의 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한 것을 제가 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동안 두 자릿수대였지만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종현 기자, 오늘 발표된 1일 추가 확진자 수 40명 선으로 떨어졌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오늘 0시 기준으로 4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1명, 경북 4명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선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 19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또 있습니다.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선 것인데요.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 완치자 수는 63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7%입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줄고 완치자도 서서히 늘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리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자택 대기 중인 환자 수는 전체 확진자의 5.6%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환자인 80대와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서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 확인됐습니까? 네,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곳은 콜센터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관내 콜센터 68곳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17곳에서 확진자 63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직원과 검침원 등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국전력 MCS 남동지사는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신도가 최초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 김신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간병인이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환자와 간호사 등 2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는 다만 확진자 대부분이 이달 초까지 발생한 만큼 대규모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2주간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이동을 최소화해 확실한 안정기를 만들어내겠다며 시민들에게 조금만 더 고통을 감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네, 이어서 부산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희슬 기자, 오늘 추가 확진자들 혹시 감염 경로가 나왔습니까? 네, 어젯밤 사이 부산은 2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들 2명의 추가 확진자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이로 밀접 접촉자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어제 70대 확진자의 배우자로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70대 남성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추가 확진자도 그랬지만 부산의 최근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회사 내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부산의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밀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어서 진단 오류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은 2차례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3번째 검사에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부산에서는 5번의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6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만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고 최근 입국한 여성인데요. 광주광역시 방역대책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 추가 확진된 여성은 언제 유럽의 어느 곳을 다녀왔나요? 네, 추가 확진자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44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출국해서 유럽 여행을 한 뒤 12일에 입국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3개 나라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1일부터 기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입국 당시에는 발열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계속돼서 어제 광주 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요.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을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행에 동행한 남편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 중인데 보건당국이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등이 또 다른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요. 광주광역시는 이번 확진자가 유럽에서 감염된 뒤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우주 교수 그리고 이충원 의학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문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제가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자연재해일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네.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만 이번에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건 처음입니다. 일단 복구비를 일단 계산을 해서 복구비의 50%를 예. 국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생계, 또 주거 안정 비용도 투입이 되고 네. 또 뭐 사망하나 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네네. 뭐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아니면 해외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환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추가로 발표돼야 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아시아 네. 대륙보다는 지금 유럽 대륙이 네네. 환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습니다. 지금 WHO 사무총장도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중심지가 됐다 지금. 네. 예,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지금 유럽의 각국에서 귀국하는 걸 특별 검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이태리에서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프랑스에서 입국하신 분도 있고 스페인 갔다 온 내국인도 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점차 더 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보면은 자체 환자 발생보다 중국에서 외국에서 유입하는 영유입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중국에 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방역을 뭐 물론 중점을 두지만 영유입하는 사례에 대한 좀 강화를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주간 뭐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럽의 유행이 많은 이탈리아, 뭐 그 스페인, 네. 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네. 뭐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이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은 지금 뭐 유럽 여행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저희 네. 국민들이 지금 국내 유행도 좀 줄여가는 추세인데 예. 지금 유행이 왕성한 지역을 꼭 필요한 업무 여행이 아니라 그러면 여행 같은 건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경우들도 그렇고 뭐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 해서 당장 23일 연기했던 계약을 또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앞서 그 중국이 진원지 아닙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서 좀 그 감소세가 이제 됐고 지금 정점을 지나서 뭐 두 자리 숫자인가요? 한 자리 숫자로 이제 환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역에서 아직 계약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20여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기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학교는 정말 밀집돼서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물론 23일까지는 연기가 돼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2주 정도는, 그러니까 4월 초까지는 좀 계약을 미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또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양육하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론을 좀 이렇게 보면서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입학을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뭐 의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의 환자 중에 이제 20세 미만 소아 청소년이 꽤 됩니다. 뭐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지만 이제 200~300명 되는 걸로 봐서는 계약을 하게 되면 뭐 하루 종일 애들이 밀접 접촉을 하니까 거기서 유행이 돼서 크게 유행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고 아이들 건강이 우선 안 좋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걸려서 집에 와서 또 퍼뜨리는 그 전염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약 연기를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그 긍정적인 지금 영향을 끼친다고 일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가 계약 연기였거든요. 긍정적으로 지금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또 일찍 계약해서 또 이것이 어그러질 수도 있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관련 소식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의 여행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26개 나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었는데 여기 영국과 아일랜드도 추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휴일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from certain areas, yes, we are. And we're working with the states, and we are considering other restrictions, yes. 미 국방부는 이미 미국 내 군인은 물론 국방부 소속 민간인과 가족들에 대해 모든 국내 여행을 중지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미 50개 주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고 확진자만 잠정 2,500명 이상의 사망자는 52명입니다. 26개 유럽 나라들에 대한 미 입국 금지 조치 사흘 만에 영국과 아일랜드를 입국 금지국에 추가했습니다. 미 하원은 새벽에 코로나19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료 코로나19 검사,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가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원도 다음 주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증상 없고 주치의도 괜찮다고 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 어젯밤 검사를 받았습니다. I also took the test last night, yeah. And I decided I should, based on the press conference yesterday. People were asking, did I take the test? I don't know, whatever it takes, a day or 2 days, whatever it is. They send it to a lab.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백악관은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브라질 대표단과의 접촉 등 대통령의 감염 가능성이 불거지자 하루 전 검사를 약속했고 바로 실행한 겁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걱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습니다.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 곳곳에서는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는 이제 2만 명대가 됐고 스페인은 엿새 만에 환자가 10배로 늘었습니다. 유럽 상황은 유광석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2만 1,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3,5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170여 명 늘어 1,400여 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주지사, 군 참모총장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정부가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안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환자 수가 5,700여 명이 됐습니다. 엿새 만에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용 정원을 초과한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직원노조는 법무부에 마스크와 유생장갑 제공, 격리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상원의원 1명과 장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유럽이 코로나19의 중심지가 됐다고 지적했듯이 최근 유럽의 환자 수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환자 수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의 60% 수준인데 현재 추세라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국가 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이란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최다인 97명 늘어 모두 6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1,300여 명 증가해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일상이 크게 바뀌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KBS가 실제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분석해봤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유동인구도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시내 6곳을 선정해 2월 한 달 동안 주말 유동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2월 1일 유동인구가 32만 명이었는데 4주 뒤에는 20만 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70-80%가 뚝 떨어졌으니까 사람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학원도 다 쉬지, 근데 하다못해 여기 클럽도 다 쉬었지. 명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만 명에서 한 달 만에 14만 명으로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클럽 등이 밀집한 홍대 거리도 첫째 주 12만 명에서 마지막 주엔 7만 명으로 40% 가까이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강남 코엑스몰 일대와 여의도 IFC몰 주변도 한 달 만에 유동인구가 30% 감소했습니다. 매주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금지된 2월 마지막 주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6곳 모두 유동인구가 조금씩 줄다가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진 2월 셋째 주에는 약간 증가했는데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직후인 19일을 기점으로 유동인구는 다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유동인구도 크게 요동친 건데 여기 남대문 시장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주요 시장 3곳을 분석해보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광장시장이 30% 이상 줄어 가장 피해가 심했고 동대문 종합시장과 남대문 시장도 한 달 만에 찾는 시민이 모두 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도가 1만 명 이상인 대형교회 4곳의 일요일 유동인구 분석에선 이번 달 1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뒤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주변은 한 달 만에 유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이제 한 주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 경쟁에 비해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정보가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하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매일 약국에 입고되는 마스크는 250개. 125명이 구매 가능한 양이지만 판매 시작 10여 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10시부터 판매한다 했는데 봐요. 예? 10분밖에 안 돼서 10분 만에 동 났다 하면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마스크 보유 수량은 좀 충분하신 편이에요? 없어요. 이거 빨았어. 요거 내가 이거 솔직하게 말 이거 빨아가 색깔 다 빠졌지. 요거 끈이 떨어져 갖고 내가 요거 뭐 호스케지 박아놨어. 마스크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출시됐지만 상당수 노인들은 이용 방법도 제대로 모릅니다. 마스크 구매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대리구매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만 80세 이상 고령자만 조건에 해당되는 데다 이 연령대 노인의 절반가량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탁할 사람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살고 있어요. 한두 번 나왔죠. 근데 먼저 한 번도 못 사셨어요? 예. 다 팔려버렸다고 그러는지 아닌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들 역시 마스크 구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64살 박지훈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 근처 약국 4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허탕을 쳤습니다. 장애인 몫을 좀 만들어놔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약국에 가서 언제든지 복지카를 내면 장애인을 살 수 있고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너무 고맙겠죠.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마스크 수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다들 외출을 자제하고는 있는데 혹여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려면 무급휴가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특히 그런지 변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4년차 콜센터 상담원 A씨.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회사에서 쉴 거면 무급 아니면 연차 소진하라고 그래서 연차 15배인데 거기서 거의 절반 넘게 썼었어. 하루에 거의 10만 원 넘게니까. 그러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무급 처리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증상이 있어도 입을 다물겠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장난식으로는 그냥 나오겠다, 무급이면 나오겠다. 어쨌든 저희 돈을 벌어야 되고. 콜센터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이나 호텔 업계를 비롯해 다른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객실 투숙률이 하락하면서 호텔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는 연차 소진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의사와 다르게 무급 휴가나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격리하는 노동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해 사업자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검진 기간 또는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정 및 고소를 하면은 부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 관련 제보 중 회사의 무급 휴가 강요가 44%, 연차 휴가 강요가 14%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 어떤 지역이 포함됐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제가했습니다. 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청도군, 경산시, 봉화군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선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는 절차를 밟은 건데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 주거안전 비용, 사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이 되고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1시 반엔 정 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정 총리는 잠시 뒤 오후 3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